오늘은 이제 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밀. 1806년에서 1873년.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했죠? 그죠? 그 장수한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밀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 말, 후세에 많이 알려진 이 말보다 이 밀의 사상을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밀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밀도 공리주의자거든요. 근데 밀 전에 벤담의 공리주의와의 차이점이 있죠. 벤담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 하면은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공리주의였었죠. 양적 공리주의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행복의 총량을 계산을 해서 그걸 높이는 쪽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그리고 공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적 공리주의고 질적인 것을 배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형이상학적인 논의들이 있잖아요. 형이상학. 수학적으로 계량하듯이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원명령이라든지 천부인권, 기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권이라든지 자연법, 의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논의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도 어떻게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공리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없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도출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리주의가 매력적인 사상의 이유였었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밀은 비판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모든 행복이 다 양적으로 동일할 수 있겠느냐, 질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벤담이 이제 밀의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죠. 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차이도 있다. 그래서 이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공리를 추구하겠다, 행복을 추구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 쾌락과 인간의 쾌락을 구별하는 거죠. 돼지의 쾌락과 인간의 쾌락은 다르다. 따라서 양이 적더라도 쾌락, 우리는 질적 쾌락을 선택하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제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선호, 프리퍼런스라고 하죠. 프리퍼런스. 선호 이론.
이게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최종적으로 선택됐는지를 보면 꼭 양이 많은 것이 선택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당장 배가 고파도 빵을 선택하기보다는 같은 가격의 책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이 현실적으로 선호되더라. 결과적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경제학적인 판단의 문제에도 귀납적 관찰에 의한 경제학적 원리,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잘 지켜보면 양을 선택하지 않고 질을 선택하더라. 그 이제 선호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제가 필요 없는 것이 공리주의였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 공리주의, 질을 따지기 시작하면 쾌락의 질적 측면을 따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양만 따졌을 때 판단하지 않았던 형이상학의 문제를 또 따질 수밖에 없어요. 형이상학의 또 다른 형이상학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형이상학. 쉽게 말해서 가치의 문제. 형이상학 가치의 문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공리주의는 그 전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자학의 시대가 있었고 경학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경학의 시대는 자학 시대에 다루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각줄을 다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공리주의가 기껏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양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형이상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도 고대 철학에서 했었던 논의를 계속해서 언어와 표현들만, 관점들만 바꿔가면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사에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차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미리 당연히 이게 형이상학적 논의를 필요로 하니까 그 질적인 쾌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유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자유론. 그래서 이 미래 자유론에서 우리가 지금도 사회 철학이나 어떤 윤리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멋진 표현들이 이 자유론에서 등장을 합니다. 질적인 쾌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존재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투키디데스가 한 표현이 있어요. 고대 철학에서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학자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비밀은 자유에 있다. 그리고 자유의 방법은 용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특히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니까,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 조건이겠죠. 필요 조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밀은 질적인 차이를,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따지다 보니까 자유의 문제에 점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자유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멋진 표현들이 이 자유론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우선은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옹호를 하죠. 개인의 자유를 옹호.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를 하고, 심지어는 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자유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할, 맞아? 보장돼야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뭐다?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 표현이 미래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 걸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되냐?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행복의 정의가. 질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돼지의 쾌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행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죠. 각자.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각자잖아요. 각자. 미리 생각했을 때 국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개인은 미리 생각했을 때 개인은 뭐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 개성에 맞춰서 알아서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라고 봤거든요. 각자가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개성 따라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완전함이란 말이죠. 개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보다 더 완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완전함. 그런데 문제는 국가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는 뭐예요? 국가, 정부, 법률의 역할은 뭐예요? 국가가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요? 그렇지 않죠. 행복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영역인 것이고 개성적 영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국가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각자 알아서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순간 개성은 말살돼요. 국가가 그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걸 보장할 뿐이에요. 보장만 하는 거지 국가가 나서서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만 언제 개입을 해야 돼요? 언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각자의 행복 추구의 방법이니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그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유의 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유의 원리. 자유의 원리. 이 자유의 원리가 그 이후에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가 직관적으로 뭐예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내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않는다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쵸? 삶의 개별성을 옹호하는 이런 자유의 원리가 지금도 자유의 범위, 한계,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의 합법적인 규제, 제재, 이런 것들의 범위를 설정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가 나서서 자유의 원리 이상으로 더 침범을 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 철학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영미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적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피하는데,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이 개별적인 개인 주체들의 어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서마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모의 역할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이후에 법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논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아무튼 밀은 뭐라 그랬다? 밀은 자유의 원리에서 어디까지를 한계를 지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자기 스스로를 파기할 자유마저도 완전히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논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적극적 안락사라든지, 안락사. 성매매 이런 부분들. 적극적 안락사. 그 다음에 성매매, 연명치료 거부라든지, 연명치료.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지금도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다? 좀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나온 이유가 결국 뭐죠? 이 논의들이 나온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에요? 쾌락의 질. 행복의 질을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복잡한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가 범위가 어때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유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자유가 또 이야기가 되겠어요? 개인의 의사표현, 사상,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이야기했을 때 개인의 사상, 신념,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의 고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자유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개인이 이러한 사상과 신념을 내면에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벤담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좋은 걸로 봤잖아요. 민주주의를 옹호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옹호한 이유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같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까 벤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생각했을 때에는 민주주의마저도 모순이 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다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가 전제당하고 억압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수 의견이 항상 반박당할 수 있고 반대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다수의 의견도 더 검증될 수 있고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다? 밀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표현의 자유, 다수의 전제, 방지, 그리고 소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이 진리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래 사상에서 핵심은 자유다. 핵심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었었고, 이 자유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미래 자유론에서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서도 소수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의 원리, 자유가 언제 침해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논의들,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조금 제가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을 작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조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한 분야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좁은 시간 안에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와 다르게 밀은 양적인 공리주의를 추구를 했다. 그 양을 고민하다 보니까 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질을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게 인간의 쾌락은 동물의 쾌락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쾌락을 고민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유에 대한 범위, 그리고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이 존 롤스의 정의론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의론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정의론, 그러니까 리버티가 자유론이라고 정의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justice가 되겠죠. 그렇죠? 리버티와 on justice 다른 개념인데, 책 이름이 자유론, 정의론하고 비슷하니까 둘 다 지읒자로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 항상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존 밀스의 정의론하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또 둘 다 또 존으로 시작하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존 롤스의 정의는 다른 책이죠. 다른 책. 그러니까 밀의 자유론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존 롤스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존 롤스를 왜 이야기하냐? 존 롤스 정의론에 나와 있었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자꾸 이제 철학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니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존 롤스의 정의론은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죠. 근데 존 롤스 정의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 딱 이거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 뭐냐? 무지의 베일입니다. 무지의 베일. 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유론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존 롤스의 정의론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서 내가 어느 집안에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지를 내가 모른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사회를 이렇게 쭉 계층화하게 보면 이게 상위가 있을 거고, 상위가 있을 거고, 하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위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이 밑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위로 올라가면 소수일 수밖에 없고, 밑으로 가면은 절대 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이 최소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크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높여놓는 보편 기준에 타당하게끔 요 하위선의 행복의 수준을 가장 높인 상태에 합의를 하고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왜?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태어나 버리게 되면 나는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위에 속한 이 계층들의 복지 수준과 행복의 수준, 공리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사회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의에 다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정된다면? 무지의 베일이 가정된다면.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보면 이 자유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연히 후세학자니까 여기보단 더 진보했겠죠.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측면, 타인의 해악을 끼치지만 않으면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존 롤스의 정의론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하위 계층들의 보편 복지의 수준을 올리는 쪽으로, 행복의 수준을, 공리의 수준을 올리는 쪽으로 사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다라고 존 롤스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를 거론을 한 이유는 뭐냐면, 책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유론, 정의론. 그래서 제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기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밀은 자유론이고 존 롤스는 정의론이다. 자유론과 정의론은 좀 다른 책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리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학의 창시자 꽁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